네, 우리가 인생에 한 번쯤은 아파트 숲을 벗어나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전원주택 전문지 편집장으로 일하시다가 아예 본인이 강원도 치악산 자락으로 가서 직접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직접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전원주택 개발이나 교육 사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주말주택 만들기라는 주제로 김경래 OK시골 대표님이 강연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 시간에는 여기 꽉 찼었는데 얼마 없으시네. 이 전원주택이 이렇게 사실 뭐 요즘 인기가 없죠? 인기 있나요? 사실 이 강남 한복판에 와서 뭐 며칠에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올라가는 이런 시국에 이 전원주택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진짜 좋아하시든가, 그죠? 진짜 전원주택을 좋아하시든가 아니면 살짝 미쳤든가 아니면 절실하든가. 이게 절실한 건 뭐예요? 이게 보면 좀 몸이 좀 안 좋으시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러신 분들이 이 전원주택 쪽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지 않으면 뭐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아서 한번 뭐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보든가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하여튼 이 전원주택은 사실 지금 여기 지금 요 박람회장에 와 보니까 거의 재테크라든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벌어서 뭐 돈을 만드는, 아니면 또 버는 돈을 어떻게든 뺏기지 않는 뭐 그런 건데, 사실 이 전원주택이라는 건 쓰는 주택입니다. 그냥 이렇게 소비하는 주택이고, 그게 재테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덜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덜 보고 집을 만들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게 이제 주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사일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주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사실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전원주택 요즘 관심일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요즘 트렌드를 보면 지금 오늘 주제인 주말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세컨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뭐 요즘 또 이제 행정에서는 5도 2촌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이게 캐렌시아, 슈필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또 그런 그 트렌드 중에서 캐렌시아는 투우장에서 투우가 그 싸움에 나가기 전에 숨을 고르는 장소를 캐렌시아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숨을 고를 수 있는 캐렌시아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런 트렌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슈필람이라 해서 독일에서 자기 혼자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현대인들한테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소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원주택이라는 그 꼭지 내에서 봤을 때 주말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다 모든 도시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내려가서 그렇게 사는 집이었었는데, 지금은 도시를 남겨놓고 어떻게 가서 좀 살아볼까. 그게 아까 이야기드렸던 도시에 집이 있고 시골에 가서 주말만 이용하는 그런 주말주택 개념인데, 그래서 사실 이 전원주택이 사는 집에서 지금은 쉬는 집, 요걸 좀 이제 좀 라이브하게 얘기하면 노는 집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집이 아니고 놀겠다고, 재미있게 놀겠다고 해서 전원주택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는 지금 저 치악산 아까 치악산 이야기 드렸는데, 치악산 동네에 살고 있어요. 치악산이 어디 있어요? 강원도 원주죠. 원주에 그 치악산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명은 횡성군입니다. 근데 그 치악산 줄기에
거기에 이제 주천강도 있고 뭐 이렇게 계곡도 좋은 것들도 많고 해서 도시에서 지금 가깝고 제가 오늘 그 열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가깝고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예전에는 다 오래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 짐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사시던 분들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도시를 남겨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 보면 집이 이렇게 문이 닫혀 있다가 주말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휴가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 집이 바글바글하고 가족들이 오고 뭐 친구들이 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집들이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제가 그냥 정리하는 게 사는 집에서 노는 집으로 가고 있다. 이게 완전히 트렌드는 노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지금 도시에 또 이게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이렇게 막 오르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밀려 나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런 분들 중에서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또 라이브하게 얘기하면 숨어서 살 수 있는 공간 이걸 찾는 사람들이 또 최근 들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트렌드는 하여튼 노는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트렌드인데 숨는 집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디 가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할 때 나 혼자 가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좀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숨는 집 쪽으로 가는 트렌드가 조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땅 사시는 분들이 어떤 땅을 또 찾아달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집 지을 생각도 없고 뭐 이걸 개발해서 허가받아서 집 지을 생각도 없고 하니까 건축법에서 뭐 문제되는 것들 뭐 전용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개발해서 뭐 석축 쌓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디 넓은 땅 혼자 들어가서 걸어서 가더라도 가서 그냥 텐트라도 쳐놓고 그렇게 쉬었다 오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땅이 있으면 하나 찾아달라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숨는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트렌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도시에 집을 하나를 두고 시골에 가서 그게 사는 집이 되든 노는 집이 되든 숨는 집이 되든 도시에 집을 두고 시골에 가서 하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살겠다. 그 뭐예요? 도시하고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정리해 놓은 개념이 멀티 헤비테이션이에요. 멀티, 복수의 헤비테이션, 주거라는 얘기입니다. 주거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수의 다수의 주거 공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멀티 헤비테이션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멀티 헤비테이션이라는 이 키워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거기에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예요? 예전에는 도시집을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주제가 무거웠어요. 그죠? 도시에 집을 다 팔고 아파트도 팔고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퇴직쯤 되면 마당 있는 집 가서 말 타고 다니면서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반대하는 그룹이 여자들이죠. 아내분들이 되도록이면 또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시골에 가서 한번 전원주택 짓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아내를 설득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정리해야 되고 상가도 정리해야 되고 일단 뭐 회사에서는 잘리든 아니면 뭐 또 퇴직을 하든 명퇴를 하든 회사 정리해야 되고 거기에 또 아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아내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게 이게 이제 순서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도시는 그러면 그대로 두고 내가 내려가서 살겠다. 내가 아니면 실제로 치악산 저희 동네에 오면 남자 혼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제가 카페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달 살기 집도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지금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분들 두 부부가 와서. 근데 이제 저기 딸내 부부는 의사들인데 이분들은 또 주말에 와갖고 또 이따 가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여기서 한 달 살다가 올라가 봤는데 분당의 아파트에 갔는데 추석 때 명절새로 아파트에 가 있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거기 있지 못해서 다시 빨리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렇게 이 시골에 사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그분들 같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오겠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게 커져요. 그죠? 안에도 정리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오는 절차도 커지고 한데 근데 지금은 도시는 남겨놓고 가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을 왔다 갔다 하며 살겠다는 구도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아집니다. 시골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말주택이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뒤에 이제 제가 농막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간단하게 작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소형화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전원주택도 뭐 아파트도 소형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작아지고 있는데 이 작아지는 게 어떻게 작아지는가 하면 옛날에 집이라는 것은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콘크리트 발라서 기둥 세워서 목수 불러갖고 지붕 씌워서 이렇게 해갖고 현장에서 삼겹살 사주고 소주 사주고 망치 소리 좀 크게 나라고 목수들 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서 3달씩 짓고 했던 게 3달 뭐 1년씩 짓죠. 이렇게 짓던 게 지금은 아예 현장에서 짓는 집이 아닌 어떻게 해요? 갖다 놓는 집, 이동하는 이걸 이제 이동식 주택이라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요즘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캐러반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아예 그냥 자동차 꽁무니에다 엮어갖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런 집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동하는 집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 이게 그 주말주택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동하는 집이라는 개념은 사실 뭐 오늘 강원도에 살다가 내일에 뭐 그것도 자동차 끌고 저 전라도가 살다가 이렇게 하는 주택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캐러반이나 캠핑카나 뭐 이런 개념인데 집은 공장에서 지어놓은 집을 사서 10개월 할부로 카드로 끊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당에 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집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짓는 집이 이동식 주택으로 가고 짓는 집이 설치하는 집으로 지금 급격히 이동하고 있고 그런 상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나타나는 도시를 남겨놓고 오늘 주제인 시골 가서 주말주택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수요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여기 보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나와요. 그죠? 내가 도시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시골에 가서 코딱지만한 집 하나 지어 놓으니까 2주택이라고 해요. 그죠? 집은 하여튼 여기 한 채가 더 있으면 이건 집은 여러분들 다 준공해서 저 건축물 대장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거기에 뭐 창고 같은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하여튼 시골에다 코딱지만한 집 하나 지어놓으니까 집이 하나 더 늘어서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2년 보유만 하면 되잖아요. 양도세 안 내잖아요. 팔 때. 그죠? 하여튼 양도세 문제가 이제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가 시골에 가서 주말주택 하나 만들었더니 2주택 돼갖고 나는 1주택자 이거 보유기간만 맞추면 조정지역에서는 거주기간 2년 하여튼 2년이라는 기간만 맞추면 나는 양도세를 9억이 안 넘었을 때는 안 냈는데 이게 시골에 집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2주택자가 돼서 양도세를 내라 그래요. 그것도 왕창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조세제한 특별법이라는 것에서 1가구 2주택,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농촌에 집을 하나가 더 있어서 2주택이 됐을 때는 양도세를 매길 때 농촌 집은 없는 집으로 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 집이나 농촌 지역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농촌 지역은 여기서 얘기하는 농촌 지역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단위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게 도시 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용도 지역으로 하여튼 하여튼 그런 이제 또 인구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에서는 동의 아니면 되고, 하여튼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단위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예전에는 무슨 뭐 주택이 45평이 150평방미터가 넘지 않아야 되고 대지가 60평, 200평방미터 60평 미만이라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기준 시가가 2억 원이 아닌 집을 여러분이 하나를 농촌 지역에, 지금 이야기 드렸던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단위 지역에 그 집을 하나를 갖고 있었을 때는 1가구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3년 보유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3년 보유를 안 하고 주말주택 갖고 내려가서 집 하나 지어놓고 사는데 너무 좋아요. 도시에 갈 생각이 없어. 이제는 뭐 도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 올해 짓고 내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파트 정리했어요. 그럼 3년이 안 됐어. 그럼 양도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내고 이 주택을,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 갖고 있는 주택을 1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앞으로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지금 여기 냈던 거는 그대로, 안 냈던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대신 여기 집을 3년 전에, 3년이 안 돼서 홀라당 팔아먹었다 그랬을 때는 소급돼서 양도세를 내야 돼요.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말주택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지금 1가구 주택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 그 외에도 뭐 내가 귀농이라는 걸로 갔을 때는 귀농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고, 내가 고향에 예전에 살던 고향으로 가서 집을 지었다 했을 때 고향주택 개념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개념도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기준 시가 2억 원이 넘지 않은 집을 여러분들이 농어촌 지역에 지었을 때는 1가구 주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다. 그럼 뭐 그게 간혹 그렇게도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2주택인데 농촌주택 하나 지으면 그럼 그것 때문에 2주택도 이것도 뭐 없애주는 거냐, 양도세,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1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1주택인데 내가 집을 하나 더 써서 2주택이 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나타나는 주말주택이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시골에 가서 주말주택으로 집을 하나 마련하겠다. 뭐 이게 이제 주말주택이 아니고 꼭 주말주택 개념이 아니고 전원주택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원주택을 하나 짓겠다 했을 때 그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가 좀 쉬운 방법부터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골에 집을 하나 만든다. 집을 하나 뭐 주말주택이 되든 전원주택이 되든 뭐 하여튼 시골에다 집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시골에다가 부모님이 고향에 사시면 아버지 집 물려받으면 가장 쉬워요. 그냥 그거 그냥 달라 그래서 추석 때 가서 용돈도 다른 아들보다 좀 더 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물려받으면 가장 쉬운 게 이게 이제 시골에 집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죠? 행정적으로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받아갖고 상속세 거기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아버지 보고 좀 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내 거 만들면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좀 절차상으로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뭘 것 같아요? 있는 집 사면 돼요. 그죠? 있는 집, 잘 지어놓은 집, 분양하는 업자가 지었든 아니면 누가 뭐 친구가 살다가 야 이거 나 지금 필요 없으니까 나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 그러면 흥정해갖고 두드려보고 무너지는 거 아닌지, 내 구도, 우리 집, 우리 가족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지 내 스타일인지 보고 그렇게 해서 있는 집을 사면 복잡하지 않아요. 돈하고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그냥 내 앞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만 내면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등기 쳐오면.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집을 사서 고쳐서 써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 좀 허름한데
저 집을 내가 사서 고쳐서 한번 내 스타일에 막, 지금 보면 이게 헐좀한데 내가 여기다 돈을 좀 들여갖고 제대로 만들어서 써보겠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헐쭉한 집을 새 집같이 고쳐서 쓰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진짜 이거를 멋있게 고치겠다 생각하고 헐쭉한 집 샀다가는 시체말로 쌍코피 터질 수가 있어요. 집은 집대로 아무리 고쳐도 집은 완성도는 별로고 돈은 이거 뭐 간단하게 들릴 줄 알았는데 또 뜯어놓고 보니까 또 뭐 안에 뜯어놓고 보면 뭐 별의별 거 다 고장났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전기 설비 고쳐야지 뭐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새로 짓는 것보다 고친다는 것은 뜯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그죠? 잘못하다가는 그냥 단순하게 거기 덧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뜯어야 돼요. 이 뜯으려 그러면 그 자기 혼자서 뜯어지나요? 누가 가서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뜯으면 요즘은 뜯어놓은 건축물 폐기물 이거 버리는 거 비용 엄청나게 줘버립니다. 어지간한 시군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또 그 있는데 그 폐기물장 갖다가 트럭으로 가져가서 아니면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 뜯고 버리는 비용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 그래서 이 고쳐서 쓰는 집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서 쓸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고쳐서 지금 집인데 요걸 고쳐서 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카페라도 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옛날 집 하나 사갖고 야 요거 여기다가 카페 하나 차리면, 아니면 민박집 요즘 뭐 TV에 나오는데 한옥 다 고쳐서 이렇게 그저 게스트하우스 하고 하는데 대박 난다 그러더니 나도 그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빈집 하나 사갖고, 아니면 저 옛날 집 하나 사갖고, 아니면 누가 쓰던 집 하나 사갖고 그거를 그렇게 카페로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수반돼야 되는가 하면, 그런 행위를 하려면 영업행위라는 걸 해야 돼요. 그죠? 허가를 받아야 돼. 영업행위 허가를. 그럼 집에서는 영업행위 허가가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음식점,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행위를 허가를, 숙박업으로 하든 음식점으로 하든, 그러면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허가행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살면서 불법으로 증개추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원위치, 애초에 건축물 대장대로 원위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시다 그랬을 때는 또 고쳐서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서 집을 사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적으로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집도 없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집도 없고 집 사는 거 사보려니까 그거 그 고치려 그러면 힘들다 하고 지으라 짓는 게 오히려 생으로 짓는 게 더 좋다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으려고 해요. 그걸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지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는, 토지가 내가 지을 집 지을 터가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거 사면 간단해요. 그죠? 지목은 무슨 공간 구축 및 이상한 이렇게 좀 긴 법이 있는데, 구축 및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인가 하여튼 그런 법에서 지적이라는 것을, 지적 관련해서 28가지 우리 지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목이 있습니다. 그 지목 중에서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얘는 집을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아예 얘가 대지라는 것은 여기는 집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는 그냥 집 지면 돼요. 집 지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일부터 목수 불러갖고 야 여기다가 이렇게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이렇게 짓는 건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신고를 하든 건축 허가라는 행위는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토지는 어차피 집터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건축법에 따른 행위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어떤 용도 지역이 뭐냐 다 따져서 하는데, 일단 하여튼 거기는 집 짓는 땅이니까 땅과 관련해서는 골아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든가 대지를 샀을 때는, 대지는 뭐예요? 집이 있는 곳이라든가
집을 짓겠다고 허가 받았다가 집을 못 짓고 있는 것도 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나대지라 그러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 오래전에 살던 뭐 하전민들이 시골 가면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냥 다 헐리고 없는 그런 대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대지들이 있어요. 근데 야, 대지를 사면 집 바로 지을 수 있다 그러더라 해서 샀어요. 그래 갖고 들어가서 신나갖고 갖고 들어가서 군청에 가서 야, 여기 집 지으려고 하니까 나 2층 집 여기 언덕에 하얀 집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줘 하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까, 대지라도 시골에 있는 대지인 경우는 진입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인데 진입로가 없는 것은, 그죠? 대지인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 건축을 신고를 하든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4m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단독주택으로, 여러분들이 시골 짓는 집은 거의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4m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건축 허가하고 신고하고 자꾸 구분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60평이 넘는 집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60평이 넘지 않는 집을 지을 때는 건축 신고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건축 허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원주택에서 예전에 오신 분들은 건축 허가 받아갖고 집 지은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집 크게 지어놓은 거. 이제 그렇게 하여튼 올해 한 10년 전 이런 데 오신 분들은 거의 집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건축 신고로만 집을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하더라도 하여튼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지어서 너가 그 집에 살려고 한다 그러면 4m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3m 도로가 사실 시골에 가면 말 안길이라 그러죠. 이렇게 포장해 놓는 도로가 3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3m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러면 3m 도로가 있으니까 법에서는 3m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거는 지자체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4m가 안 되더라도 집 하나 짓는 정도의 신고나 허가는 도로가 있으면, 여기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 도로 갖고 얘기해도 한참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도로만 있으면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지는 그거 하나가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고, 이게 뭐 대지가 아니고 모든 이제 내가 허가를 받을 때는 다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대지는 그냥 그다음 집만 지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불러서 그럼 집 지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갖고 들어갔더니까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야, 거기는 너 대지가 푹 꺼져 있고 한데 거기를 집을 지으려면 거기 석축도 쌓고, 그죠? 또 저 도로 아래에 있으니까 또 복토해갖고 올리고 이렇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라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일단 대지를 사면 좀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목이 대지도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프지만 많이 이용하는 방법, 많이 집을 짓는데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농지를 사든가 산지를 사서 그걸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골 가서 내 집 하나 지어보겠다 한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드린 이런 농지나 산지를 갖고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집 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농지는 뭐냐 하면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죠? 농지는 농사 짓는 땅. 그래서 그 농지법에서 농지는 개념이 넓습니다. 그냥 농사만 짓고 있으면 다 농지로 봐요. 근데 이걸 이제 개발로 가고 매매로 가고 뭘로 가고 이렇게 갔을 때는 이제 이걸 이제 법태지리 안에서 뭔가를 할 때는 지목만 갖고 따집니다. 아까 지목 이야기 드렸죠. 28개 그 지목이 있다. 그 지목 중에 전이거나 답이거나 과수원을 가지고 농지라고 해요. 전은 뭐예요? 밭농사 짓는
논농사 짓는 논, 과수농사 짓는 과수원, 이 세 가지를 갖고 농지라고 하고, 이 농지는 살 때부터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농지 갖고 뭐 요즘 이제 선거철 되니까 막 이제 농지 갖고 뭐 문제 많이 생기죠. 하여튼 이렇게 농지는 구입할 때도 아예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자격을 얻어 갖고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작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작용해서 농사 짓지 않으면 아예 그냥 그거는 농사 지을 사람한테 팔라고 국가에서 강제로 매각 명령을 받고, 그래도 못 팔으면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지금 20%인데 이번에 올랐어요. 저 LSC 뭐 이런 나오면서 하여튼 3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팔 때까지 물어야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지에다가 농사를 안 짓고, 나는 과수원에다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과수원 하나 있고, 집은 못 물려받았는데 밭 하나 물려받았어요.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그런 거기 하나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뭐 하나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 혹시 몰라갖고 어디 하나 짱 박아 놓은 밭도 하나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야 이제 뭐 한 저기 주말주택 요즘 뭐 야 주말주택 폼나게 친구도 가서 뭐 이렇게 주말주택에 사는데 나도 하나 지어보겠다 해서 주말주택을 이제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밭인데 왜 농사를 안 짓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냐. 야 거기는 콩 심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집을 심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논에다가 집을 벼 심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집 심으려고 그래. 사과나무 심어야지. 이래. 그래서 가지고 가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다 집 지으려고 하면 전용허가 받아서 지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를 집터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전용, 용도를 바꾼다는 얘기죠. 농지를 집터로 바꾼 데서 농지 전용이라고 하고, 산지는 뭐예요? 얘는 산지관리법이라는 곳에서 나무 심어져 있는, 얘도 이제 폭을 넓게 해서 나무 심어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으면 다 산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발하고 매매하고 뭐하고 할 때는 지목만 갖고 따져요. 이때 따지는 지목은 산지인 경우에는 지목이 임이에요. 그죠? 임을 가지고 나무 심어야 되는 땅에다가 내가 집을 한번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는 나무 심어야지 왜 집 심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도 허가받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받으라는 허가가 또 여기도 전용 허가고, 그때는 산지 전용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지에다 집 지으려고 하면 농지 전용 허가, 산지에다 집 지으려면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 그냥 논이나 산이나 밭이나 아무거나 갖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야 산지 전용 허가 받고 농지 전용 허가만 받으면 집 짓는다고 하는데, 야 나 여기 집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 내주면 안 내주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산지나 농지 중에서 농지는 전용 허가를 내줄 때 보는 기준이 뭐냐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 마을 벌판이라든가 경지정리 잘해놓고 농수로 닦아놓고 농로 닦아놓은 이런 데들, 바둑판 같이 이렇게 쫙 그림같이 이렇게 잘라놓은, 정부에서 돈 들여갖고 개관해주고 이런 데들은 우량농지, 좋은 농지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절대농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농사만 지라고 해서 지금 없어진 개념이에요. 하여튼 그런 농지를 갖고 들어가서 그게 이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런 농지 갖고 들어가서 야 여기다 집 지으려고 하니까 전용허가 받으면 된다는데, 전용허가 내주면 택도 없는 얘기죠. 그거 안 내줘요. 거기는 야 거기는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이야.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는데, 무주택 농업인, 집은 농사는 내가 짓고 있는, 거기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데 집 지을 집이 없어요. 근데 집 지을 땅도 없어.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논 한 바지밖에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200평까지 전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 외에는 택도 없는 얘기야. 농업진흥지역에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을 갖고 들어가서 이제 전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산지인 경우에는, 뭐 산지는 아까 같이 뭐 살 때 무슨 뭐 자격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내가 거기다 나무 몇 년 심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산지는 그런 건 없지만 똑같이 산에 나무 안 심고 집 심으려고 하니까 전용 허가 받으라 그러는데, 그 아무나 앞산 뒷산 아무거나 갖고 들어가서 야 여기
전용 허가만 받으면 집 지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전용 허가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죠.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존산지, 말 그대로 보존이에요. 보존산지라는 게 있고, 보존산지가 아닌 산지는 준보존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산지거나 준보존산지로 나눠놨는데, 보존산지 갖고 들어가서 아무리 집 짓겠다고 거기다 허가 내달라 그러면 안 내줘요. 그래서 준보존산지. 보존산지는 임도도 딱 깨져 있고 뭐 숲을 우거지 뭐 생각봐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갖고 들어가고 집 짓겠다 하면 안 해주는데, 준보존 산지, 그 준보존 임인데 준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는 갖고 들어가서 내가 여기다가 전용 허가 받겠다고 하면 집 짓겠다고 하면 이제 지으라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용 허가라는 걸 이게 지금 적어서 이게 농지법과 농지 산지 관련해서는 요거를 택지로 바꿀 때는 전용 허가가 여기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갖고 들어가서 농지 전용하고 산지 전용하고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왜 가져왔느냐,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집 지으려고 그러면 그 나무 베고 콘크리트도 바르고 건축물도 올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맞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개발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으라고 해요.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요즘 이야기대로 갑툭튀 해갖고 툭 나와서 야 거기 너는 개발하는 거니까 그거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 중요해요. 개발행위 허가는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그냥 개발행위 허가 났다 그러면 얘는 그냥 따라서 자동으로 나온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방할 정도로 따로따로 나눈 거지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중요한데, 개발행위 허가는 또 이제 내가 뭘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아까도 대지라고 해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 한다 그랬죠. 대지도 막 이렇게 거기 석축도 쌓고 뭐 올리고 내리고 뭐 까고 뭉개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농지 산지인 경우에는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갖고 들어가서 내가 여기 가서 집 지으려고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 내주세요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거 갖고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토지 공부 좀 하시는 분들 보면 용도지역이 뭐냐 그러면 준보존 산지인데요, 그 농업진흥지역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법이 막 헷갈려 갖고 얘기를 하는 거, 뭐 용도지역이 뭐예요, 지목이 뭐예요, 이런 막 이제 헷갈리는데,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꼭 전원주택이 아니더라도 토지를 살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이 국토를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으로 여기를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4조각을 내놨어요. 여기같이 이미 주거단지 있고 공업단지 있고 상업단지 있고 근린공원 있고 이런 데들은 이건 도시지역이에요. 그 도시외곽도 도시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놨어요.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입니다. 시군에 가면 읍 정도 되면 도시지역이 좀 있고, 면소재지 같은 데 도시지역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도시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돼 있든가 앞으로 계획을 도시화하겠다는 계획이 세워 있는 게 도시지역입니다. 이거는 사실 전원주택 관련된 외곽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라는 곳을 개발해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요 나가면 지금 판교 다 아파트 들어가 있지만, 이런 데들 옛날에 보면 그 자연녹지 해갖고 뭐 거기 카페도 짓고 이랬던 데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전원주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래서 이 도시지역이라는 곳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신청할 때 갖고 가면 잘 안 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산지는 보존산지 같은 거 안 해준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집 짓지 못하게 한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우량농지, 우량산지 요런 애들은 다 추려갖고 농림지역이라고 해놨어요. 농림지역, 농사짓고 나무 심기 좋고 농사지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농림지역이라고 해놓고, 또 국립공원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시골에 가면 강변 이런 데들 있죠. 습지, 우거진 습지 이런 데들은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해서 또 일단 하나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벌써 뭐예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 갖다 집 짓겠다 개발행위 신청하면 안 해주겠죠. 국립공원에 집 짓기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그런 것들은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한 덩어리 묶어놓고, 근데 얘는 도시도 아니고 농사 짓고 나무 심기도 별 볼 없고 자연경관도 별 볼 없고 이런 애들은 뭘 해야 돼요? 형편없는 애들, 문제아들, 이런 애들은 좀 모자란 이런 땅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에서 관리를 하든 주인이 관리를 하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애들이라 해서 관리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관리지역.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농림지역 갖고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도시지역은 이미 물 건너간 거고 그렇게 했는데, 강남 한복판에다 땅 있다고 전원주택지, 그 단독주택 지을 사람 없죠. 아파트 올려야지, 빌딩 올려야죠. 그죠? 하여튼, 근데 도시지역은 뭐 하여튼 그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근데 관리지역을 갖고 들어가니까 얘는 형편없는 애인데 갖고 들어가니까 얘는 개발행위 허가를 잘 내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땅을 갖고 내가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보는 게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사러 가시면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뭐 시골에 있는 부동산들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여튼 관리지역인가 아닌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리지역을 가지고 들어가면 개발행위 허가를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용 허가에서는 도로 기준이 없어요. 법에 뭐 전용할 때, 택지로 전용할 때 그때 거기에 뭐 도로가 이런 게 없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이때는 아까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집을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4m 도로를 확보하라고 돼 있는 거하고 똑같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목적이 나는 거기에 택지다, 주택지다 그러면 똑같이 거기도 4m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집니다. 근데 요거는 10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 4m, 100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5m, 6m 이렇게 이제 거기에 개발 면적에 따라서 도로 폭이 달라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하나 짓는데 4m 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 도로가 있으면 이러면 하여튼 좀 뭐 말이 좀 그런데 워낙 이제 뭐 포괄적인 주제라서, 그래서 하여튼 도로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지역인가 아닌가 중요하고, 관리지역도 세 종류가 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거는 건폐율 규정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허가를 받는 목적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저 설명드리기가 다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니까 왜 왔냐? 집 지으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건축가에 가서 건축 허가 받던 건축 신고를 같이 받아라. 이래서 이제 같이 합니다. 요걸 건축 복합민원이라 그래요. 건축 복합민원으로 같이 가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전용 허가, 건축 신고, 건축 신고는 60평 미만은 건축 신고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같이 신청을 하는데, 이 건축 신고하려고 하면 이제 뭐 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뭐 이거 개발행위 허가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면 다 그려갖고 하는 거지만, 하여튼 건축 신고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 내 집을 어떻게 짓겠다는 이제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1층으로 지을지 2층으로 지을지, 구조는 나무로 할지 황토로 할지 쇠로 할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갖고, 그러면 또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2년 전부터는 모든 주택은 뭘 하게 돼 있어요? 내진 설계를 해야 돼서 구조 설계라는 것도 해야 되고, 평면도 그려야 되고, 입면도 그려야 되고, 뭐 이렇게 도면 맞춰갖고 이제 갖다 주면,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 나와보고 문제 없으면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 신고가 끝난 거예요. 건축 신고 수리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착공 신고라는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이 착공 신고가 예전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재작년부터죠.
여기에 현장 관리인 제도라는 게 생기는 바람에 착공 신고를 하려고 하면 현장 관리, 아무리 작은 아무리 작은 집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건축 이게 공사비를 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지는데 하여튼 현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 고용이 되어 있어야지만 건축 착공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럼 착공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집 짓고 나면 내가 이 집 여기 설계한 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사용 승인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나와보고 도면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으면 다시 수정해서 변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니면 잘못 지었으면 집을 기둥 하나를 드러내든 지붕을 잘라내든 그렇게 맞춰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공이 나옵니다. 이게 사용 승인이라 그러고 요걸 준공이라 그러고 준공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그 집을 내 재산으로 등기를 해놔야지 뭐 팔아먹든 은행에 잡혀먹든 뭐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는 걸 보존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보존등기하면 집 짓는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보존등기하면 뭐 나와요? 그냥 국가에서 가만히 안 있죠. 또 취득세 또 내라 그러면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끝나요. 보존등기는 현행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집 뭐 지어놓고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물려줄 생각도 없고 은행에 잡혀먹을 생각도 없다 그런다 그러면 그냥 건축물 대장 만들어서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면 낼 때 과태료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그냥 헐고 가면 그러면 그냥 뭐 등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존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살고 있는 집들이에요. 제가 첨서부터 나온 것들은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착공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기 건축 시공을 하든가 준공을 하는데 이것도 뭐 워낙 많아갖고 이제 허가 이런 거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파야 되고 물 먹을 생각해야 되고 전기 쓸 생각해야 되고 정화조 묻어서 어떻게 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시골은 사실 도시는 그런 기반들이 다 돼 있지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을 허가 낼 때 그거 안 봅니다. 뭐 야 너 거기서 물 어떻게 먹을 건데 전기 어떻게 쓸 건데 정화조 묻어갖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걸 안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는 내가 필요한 거다 보니까 집 짓고 나서 수도꼭지 쓰려는데 물 안 나와요. 그럼 환장하죠.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에 물 나오게 하려고 하면 수도가에 전화해서 물 갖다 달라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땅을 사놓고 뭘 하겠다고 땅을 샀다 그러면 물하고 전기는 미리 해결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어떻게 뭐 하여튼 갖다 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집도 뭐 종류가 많죠. 나무집, 목조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요즘 스틸하우스, 간혹 이게 이동식 주택은 어떻게 허가받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동식 주택은 이거는 건축하는 목조주택을 짓는 건축 공법이 목조주택은 나무 구조로 해서 짓는 거고 스틸하우스는 스틸 구조로 해서 짓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이동식으로 짓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무슨 어떤 건축법에서 허가가 따로 나고 하는 건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뭐 이동식으로 갖다 놓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건축 신고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준공하고 나면 이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제가 좀 한번 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게 기본적인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부분은 더 내가 얘기한 거 이상 뭐 다 지금 이제 실제로 해보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거기에 살이 많이 붙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요걸 내가 이거를 건축 무슨 개발행위 허가를 내가 신청하고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를 내가 신청하고 건축 신고를 내가 하고 이걸 못하죠. 그건 다 도면이 있어야 되고 현장을 측량해갖고 어떻게 할 건지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비용도 수반돼서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요걸 대신 해주는 데가 어딘가 하면 시군청 앞에 가면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 뭐 측량사무소,
뭐 토목 엔지니어링 사무소 이런 간판 달고 하는 데들이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전용 허가를 대신 받아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 건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달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측량하고 이때 측량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측량이에요. 거기서 와서 하는 거 도면 그리기 위한 용도로 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 말뚝을 박는 게 아니고 이 깃대 같은 거랑 스프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죠. 요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그 이웃 간의 어떤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경계 측량은 요즘은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 지적공사에서 맡겨서 측량하는 겁니다. 그때는 빨간 말뚝을 이렇게 박아주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은 그거는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돈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면 다시 측량해야 돼요. 빨간 말뚝이 있는 곳은 거기는 정확하게 그거는 법에 정한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꼭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지점마다 빨간 말뚝을 이렇게 꽂아주고 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런 행위는 안 하는데 측량 사무실에서 나와서 야 여기는 석축은 이렇게 몇 메타 쌓고 여기다 정화 좀 묻고 여기는 저 관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집 짓겠다고 이제 그거를 개발행위허가 전용허가 신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 300에서 한 400만 원 선에서 돈 달라 그러고 그 용역비예요. 이건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 그렇게 하고 이제 농지를 내가 전용을 했으니까 농지를 내가 택지로 만들었으니까 또 이게 국가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야, 너가 농지를 이만큼 없앴으니까 어디 가서 이만큼 농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농지 만들 돈을 달라고 국가에서 손을 벌립니다. 이게 뭐냐면 농지 보존 부담금이에요. 이건 공시지가의 30%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은 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30%니까. 그래서 공시지가가 평방메타당 5만 원이 넘는 공시지가 아니고 그 농지보존부담금이 5만 원이 넘게 나왔을 때는 상한선이 5만 원까지만 냅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 15만 원이 상한선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농지보존부담금을 내고 산지를 갖고 내가 전용을 했는데 그럼 산지도 똑같이 야 너 산 요만큼 없앴으니까 우리 저 산림청에서는 어디 가서 너가 없앤 만큼 산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돈이 대체 산림조성비예요. 대체 산림을 어디가 다른 데 만들어야 된다. 그래 임야를 여러분들이 전용했을 때는 대체 산림조성비가 나오는데 이때는 공시지가 반영률이 1%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를 해요. 올해는 얼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 비용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뭐 면허세 뭐 해갖고 조금 나오긴 나와요. 하여튼 그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건축법에서 건축 신고를 하든가 허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 또 이제 건축 이걸 내가 또 못합니다. 건축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이 이걸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건축사무소 찾아가는 겁니다. 그 건축사무소 찾아가서 야 나 집 이렇게 짓고 싶은데 이걸 도면을 네가 그리든 아니면 내가 그린 도면을 갖다 주고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또 한 350만 원, 300만 원 정도 달라 그러고 구조 설계 아까 이게 또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구조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그 비용이 또 플러스 또 돼서 한 450만 원에서 정도 이렇게 또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이게 이제 면적이 그냥 일반적인 면적이 커지든가 뭐 허가상으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건축신고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비용을 내고 그렇게 내가 누구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혼자 가서 신고하고 혼자 가서 허가받을 수 있는 그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이 이렇게 뭐 아까 이동식 주택 이야기 드렸지만 야 이거 뭐 골 아프다 그러고 가면 일가구 주택 문제도 있다 그러고 그런데 이거는 일가구 주택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갖고 야 거기는 쉽게 그냥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농막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무슨 농막형 주말주택, 뭐 농막하우스, 뭐 이름이 뭐 농막 펜션,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막 나가요. 농막은 이거는
집이 아닙니다. 아예 건축법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예요. 얘는 그냥 농지법에서 농사용 창고예요. 비료 보관하고 농약 보관하고 또 농사 짓다가 도시락 까먹고 이러라고 하나씩 농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게 농막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갑자기 마당에 집 지어 놓고 나서 마당이 남으니까 거기다 농막은 야 쉽게 갖다 놓는다 그래서 거기다 농막 갖다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우리 저기 밭이 한 1000평짜리인데 거기 한 200평씩 잘라갖고 농막 하나씩 갖다 놓고 임대사업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농막은 건축물과는 전혀,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는 건 하지만 이거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농사용 창고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농지에, 일단 지목이 농지라 해야 돼요. 농지에 20평방미터 미만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건축법에 따라서 갖다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슨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니까 야 거기는 무슨 뭐 관리지역이냐 아니냐 따지고, 뭐 농지법에서 야 거기는 뭐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다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그냥 하여튼 창고로 그냥.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근데 요즘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 엄청 굴려갖고 막 복층으로 하고 2층으로 하고 뭐 난리치고 또 갖다 놓고 거기다가 데크 깔고 위에 막 해갖고 막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한번 단속하면 또 싹 다 그냥 한번 두드려 맞아갖고 싹 정리됐다가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막 지금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단속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6평, 내가 6평까지는 농막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농지라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농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럴 때 따지는 농지는 지목이 전이거나 답이거나 과수원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 곳에다가 내가 농사용 창고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이게 농막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하고 관계없으니까 일가구주택, 아까도 얘기했던 개발행위가 농지전용허가 일가구주택도 아니고 이거는 집 자체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얘가 하도 요즘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몇 년 전부터 가스, 전기, 수도는 인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가스, 전기, 수도를 인입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거기서 밥해 먹고 온돌 깔고 전기장판 깔고 잠자고 샤워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이게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계속 쓰다가 또 걸려서 화장실이 없앴다가 하도 골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외부에 정화조를 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화조 준공은 건축 준공 내려면 정화조 준공을 내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농막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내가 치울 수가 있다. 농지 훼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띄워서 놓는 게 여기 농막이고, 그리고 건축물로, 정상적인 건축물로 준공을 내려 그러면 띄워놓으면 준공이 안 납니다. 걔는 바닥에 심어놔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즘 농막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이렇게 관심이 있어 가는데, 요거는 실제로 주택이 아니고 창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 됐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 이게 이 강남 한복판에서 땅값 높은 데서 이렇게 할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집의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돈이 되는 집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정신 건강에 좋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래 대표님과 함께 전원주택의 A to G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반응을 보니까 투자에 대한 강연은 아니었지만 너무 알차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4시부터는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대표님이 토지 투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